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NCS 해법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센터의 김진실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구체적인 직무 수행 능력, 특히 총무 인사 쪽에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총무 인사 쪽, 즉 대분류에서는 경영회계 사무, 그 안에서 중분류 총무 인사 쪽을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지식기술 태도가 필요한지를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클릭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큰 그림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총무 인사 쪽은 총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인사 조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사무 행정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총무 안에서는 총무, 자산관리, 그다음에 비상기획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런 일, 이런 능력 하면서 이제 나올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근데 하나의 큰 표라던가 큰 그림을 좀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인사조직 쪽에서는 인사, 그다음에 이제 노무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사무행정 쪽은 뭐 비서 업무도 있고, 나중에 사무행정 쪽은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다 한다면 여기서는 총무, 여러분들이 이제 대분류가 있고 대분류는 01, 02 하면서 이 두 자리가 대분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 두 번째는 중분류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는 소분류고요. 요 네 번째 두 자리는 세분류예요. 세분류가 우리가 NCS 몇 개 개발됐다, 몇 개 개발됐다 하는 그 카운트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세분류 단위로 전체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요. 세분류를 클릭을 하면 총무라는 것은 조직의 경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도 하고 뭐 이제 대내외적인 품격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지원하는 그 일이다라고 구체적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를 하기 위해서 관련 자격들은 뭐가 있는지 이 환경 분석을 클릭하면 그 관련 자격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경영 지도사라던가 이런 이제 경영 분야, 인사 쪽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많이 배우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자격을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관련된 자격을 쌓으시는 게 지금 NCS 채용, 온스펙 채용에 더욱 확실한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클릭하시면 이 총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이제 능력 단위별로 나와 있어요. 사업 계획도 수립할 줄 알아야 되고 실제 행사 지원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부동산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비품 관리, 차량 운영 관리, 용역 관리, 업무 지원 관리, 뭐 총무 문서 관리, 그다음에 복리 후생 지원, 총무 보안 업무 이런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옆에는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수준. 이게 5수준짜리인지 몇 수준짜리인지 3수준짜리인지 2수준짜리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NCS를 개발을 할 때 현장 전문가들께서 처음에 일할 사람들은 여기에 필요해. 그래서 1수준으로 놓고 그다음에 일의 숙련도에 따라서 2수준, 3수준, 4수준 거의 임원급은 이제 8수준까지 이렇게 수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라면 2수준, 3수준, 4수준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필요한 그 능력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를 지금 다 알아야 되겠고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고 이걸 준비해야겠다 괜히 부담 갖지 마시고 신입사원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클릭해서 여기에는 이런 지식이 필요하구나 이런 기술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행사 지원 관리를 클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행사 지원 관리다. 행사 지원 관리라는 것은 조직에서 시행하는 그런 행사의 목적에 맞게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한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행동은 이제
구체적으로 조직의 여건을 고려해서 연간 행사 계획을 수립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하나하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할 때 평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수행 준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performance criteria,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학습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나중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이것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5점 척도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직의 여건, 그러니까 행사 지원 관리라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의 여건에 맞춰서 연간 행사 계획을 수립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수립된 연간 행사에 따라서 세부 운영안을 작성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세부 운영안을 토대로 예산, 인력, 운영안을 수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행동으로 나야 돼요. 근데 이런 행동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식도 있어야 되죠. 뭔가 기획하는 그 지식도 필요하고, 운영하는 거, 그리고 실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그런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일단 행사 진행했던 체험이 많은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동아리 활동 행사도 있고요. 아주 크고 작건 간에 사람들 모인 데서 본인이 그것을 진행했던 경험, 이런 부분을 자꾸 쌓은다면 그것이 나중에 자기소개서 아니면 면접 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역할을 해서 행동은 이렇게 했고 결과는 어땠습니다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 지식이 없다 한다면 이 지식을 쌓으려면 어떤 교과가 필요하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한번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스터디 그룹을 완성해서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평생 경력 개발 경로라고 해서 그 두 번째,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한 후에 전체적인 진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총무 인사 쪽 일을 하려면 내가 크려면 어떻게 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사원, 주임, 그러니까 멋들어진 용어는 없습니다만은 총무 쪽의 사원, 인사팀의 사원, 그리고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식으로 이제 승진을 하는 거죠. 그 회사 조직에 맞는 직급 체계에 따라서 승진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 파란색을 클릭을 하면 이와 관련된 능력 단위가 쭉 나와요. 즉, 총무 쪽에 이 수준의 사원으로 나는 입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라고 저 옆에 있는 능력 단위를 클릭하시면 총무 쪽에 이 수준의 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비품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총무 문서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딱 옆에 클릭하면 나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또 보셔서 나는 이런 지식, 기술, 태도가 필요하구나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파란색, 아까 다시 얘기했던 그 파란색 것을 클릭하면 요와 관련된 일자리 정보, 지금 우리 학생들은 사람을 안 뽑아, 기업이 없어, 내가 갈 곳이 없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기업은 많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하는 곳 뭐 이런 게 이제 맞지 않아서 문제지. 근데 앞으로는 일 경험, 실제 일했던 경험을 갖고 자꾸 경력 개발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히 완벽한 직업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분야 일을 내가 끝까지 해야겠다 한다면 경험을 쌓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총무 쪽에 이 수준의 사원을 이제 그 사원과 관련된 이런 사람을 뽑는 일자리가 어디가 있는가 옆에 클릭을 해 보면 지금 저게 이제 워크넷이라고 국가가 운영하는 이제 일자리 정보 그거랑 연동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총무부 사원을 모집한대요. 어디서? 저런 회사에서 모집을 한대. 이것을 이제 이 www.work.go.kr 이거랑 연동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딱 클릭하면 얼마큼 급여 조건에 어떤 사람을 모집합니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것을 무조건 내가 가야겠다 이렇기보다는 이렇게 채용 공고가 많이 있구나. 갈 자리는 얼마든지 있구나. 비록 맞고 틀리고는 이제 나중에 결정할 문제지만 이렇게 정보를 얻는데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지금 총무 인사 쪽을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이와 관련된 그 면접 문항들이 어떤 게 오고 갔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총무 인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자동차 회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의견 중 자동화 시스템, 이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것이 노조의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면접 문항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측은,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은 경영 목표에 따라서 성과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입장이 그런 입장이고 성과를 어떻게 잘 내느냐 입장이고, 노조 입장은 근로자 한 명 한 명의 권리, 노동권 이런 쪽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량평가 제대로 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 돈 많이 주고 일 못하는 사람은 성과급을 낮게 준다라는 것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저성과자 해고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입장 차이는 다르단 말이죠. 하지만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노조도 참여하면서 의견을 조율한다면 훨씬 그런 갈등, 나중에 그 큰 갈등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 자동하면 이제 사람 수를 줄이는 거 아니야? 이거 자동하면 이제 내 직장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노조에서는 약간 반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동시에 제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우리 업무 효율에 어떻게 효과가 있고 우리 업무 성과에 이런 효과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고용의 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자리가 불안하다 한다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직무가 이런 거고, 이 직무 능력이 없으면 교육 훈련을 한 3개월, 6개월 정도 이런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으면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서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사실은 정답을 얘기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과목을 들었고 아니면 다양한 경험,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그런 했던 것을 잘 활용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옛날에는 9시, 6시 딱 정확하게 이렇게 있다면 요즘에는 스마트 근무, 재택 근무, 유연근무, 나는 10시부터 퇴근해가지고 뭐 조금 뭐 월요일, 화요일은 일찍 퇴근하고 아니면 뭐 수요일, 목요일은 더 늦게 퇴근하겠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일도 잘하면서 가정 이제 저출산 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이걸 동시에 같이 하기 위해서는 유연 근무제를 하자, 뭐 이런 그 얘기인데, 만약 찬반 토론을 하자 그러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왜 이거에 대한 장점,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근로자들한테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중에 조직 차원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반대 입장에서는 이것을 함으로써 조직에서 뭐 회의하기도 어렵고 누구는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조직의 결속력도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면서 그 반대 이론을 계속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입장에 대해서 여기에 쏠리고 저기에 쏠리고 귀가 얇아가지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입장을 확실하게 이제 굳혔다면 그에 대한 논리를 타당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서술식도 있고 OX 진위형도 있고 단답형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서술형을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앞으로 NCS 그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하려면 과연 어떤 능력 단위 요소에서 이런 문제를 냈는지를 이제 그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엉뚱한 데서만 문제 내고 이게 이제 아닙니다. 그러면 총무 보안 관리라는 그런 능력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인적 보안 관리하는 그런 능력 단위 요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적 보안 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안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대요. 근데 임직원, 내부 임직원, 외부 임직원들이 보안 상태 점검 방법에 대해서 각각 3가지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뭐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내부
내부 임직원한테는 어떤 보안 관리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고 외부 이제 사람들한테는 어떤 보안 관리 지침이 필요한지를 이제 쓸 필요가 있는 거죠. 내부 임직원에게는 실제 영업 비밀이라던가 개인정보 등과 관련된 법률 사항, 이런 회사 정보 보호 원칙 이런 것 등을 포함한 이런 내용에 대한 정보 보호 서약서를 수립해서 진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인을 받는 거예요. 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외부한테 유출하면 안 돼. 아,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 유출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사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사할 때도 그동안 이제 일을 하면서 본인이 갖췄던 그 정보에 대한 모든 지식이나 이런 부분을 나중에 어디에 알리면 안 된다. 그런 서약서를 쓸 필요가 있대요. 그리고 퇴사나 휴직이나 이런 직무 이동 시 사무실 출입거나 옛날에는 여기는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면 만약에 다른 업무를 했다 하면 이런 출입 권한도 약간 제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 접근 권한 등을 잘 확인해서 회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내부 임직원들을 위한 그런 보안 관리 지침이고요. 우리가 외부라는 것은 용역 관리, 무슨 아웃소싱, 위탁 관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을 같이 조직에서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 외부자들도 보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부자들은 예를 들어서 정보 기술 관련 이런 위탁을 하거나 정보 시스템 보호구역 접근, 보호구역 등에 대해서 접근을 허용한 외부자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이런 보안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라는 정보 보호 이런 서약서를 진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한 IT 업무 또는 정보 자신에 대한 접근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때 계약서 또는 협약서 상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보안 준수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정보 보안과 관련된 지식을 잘 쌓았다 한다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이번 시간에는 총무 인사 분야의 능력들을 어떻게 찾는지, 또한 평생 경력 개발 경로 이쪽에서 본인의 진로를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그리고 관련된 수준, 본인이 신입사원이라면 3수준, 4수준, 이 수준에 맞는 능력들은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관련된 직무 수행 능력을 지금 현재 면접이나 필기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